그래서 오늘 그걸 또 좀 정리해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아까 30%, 10%에서 30%까지 가는 거는 매년 경과 때마다 3%씩 증가되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에만 적용하는 거면 2주택자는 내나 이쪽으로 원칙으로 오는 기고, 예외로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을 말한다. 예? 그걸 잘 알면서 고가주택도 최고 1세대 1주택이면은 80%까지 공제받는다. 근데 그 제도는 매년 8%씩 증가시킨다. 그러면 그걸 외울 때 나도 3, 4, 4년 같으면 3, 4, 8, 32. 에? 맞나?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란 말이야. 그럼 자동적으로 나와. 그 연수를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매년 8%씩 증가해. 그리고 10%에서 30%는 매년 3%씩 증가.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 쭉 넘어가고, 그 가면은 272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272페이지 있나요? 자, 거기 보면 가로 4번에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해놨죠, 이제. 그것도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 아까 미등기된 토지나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있는 것도 다 포함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주택 등기 안 치면 기본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국외 물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공제라는 뜻은 뭐라 했노? 바로 국내에만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공제다 하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당특공 줄이면. 자,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일한 연도에 토지, 건물, 수에 여러 해죠. 수에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러분이 그것은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물건별로,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이렇게 물건별로 공제를 한다는 방식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보유기간 3년 이상을 따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그 보유기간을 할 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최초 여러분 구입한 날로부터 오늘 팔면 오늘 팔아먹는 것까지 계산해서 3년 이상을 판단한다 이 말이야. 그게 원칙이야. 그 다음 증여를 받은 물건을 팔 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자, 증여받은 날은 등기일이거든. 등기일로부터 해가지고 팔아먹는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3년 이상을 판단한다. 자, 배우자 2월과세, 증여재산 2월과세 해놨지.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재산을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은 그걸 5년 안에 파느냐 5년 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2월이란 동그라미 딱 치고 소급이란 뜻으로 적어 놓으세요. 소급. 소급한다. 왜냐하면 왜 소급이란 말을 못 쓰냐 하니까 우리 세법에는 소급 가세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못 쓰고 그게 사촌을 갖다 끌어들인 건데 과거로 돌아간다 해서 2월이란 말을 써놨어요. 넘어가는 것도 2월이지만 앞으로 가는 것도 2월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로부터 5년 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가 있냐니까 발생하는 소득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증여한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취득일이 만일에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재산을 증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초 증여한 자가 당초 취득한 10년 전에 샀다. 그럼 10년 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뜻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 상속은 전부 여러분이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게 내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와 같은 말이죠. 글자만 다르지. 그 다음 가업을 상속받으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당초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양도일까지로 계산해 가지고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주권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아까 관리처분 인가 전일까지 그랬죠. 아까 내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되면 입주권이 되는 거고 그 전은 부동산 자체로 되죠. 그까지 부동산이 존속하는 관리처분 인가 전일까지 계산해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 취득한 날로부터 팔아먹는 날까지로 가는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좀 암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고 그 가면은 274페이지를 펴니다. 274페이지. 자, 가로 7번이 제일 위에 있죠. 그 보시면은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과 결손금 통산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양도소득 금액은 자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이걸 하나로 본다 했죠. 한 그룹 소득.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아까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하기 위함이고요. 또 결손금이 아까 뭡니까? 깨먹은 돈이죠.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것이 결손금입니다. 결손금이라는 것은 양도 차손액을 말하죠. 속된 말로 깨먹은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내가 4억 주고 집 사가지고 팔 때 3억 주고 팔았잖아. 얼마 깨졌노? 1억. 그게 바로 양도 차손이고 또 전문용어로 결손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손금을 통산한다 했는데 결손금 동그라미 치세요. 그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결손금에다가 양도소득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양도소득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가로 열고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그래서 또 이것도 외우지 말고 자, 설명을 잘 들으면 그냥 이해를 하는데 미천이 영상없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양도소득은 내가 아까 비사업적 조세다 그랬죠. 비사업적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는 소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 결손금을 다음 연도 소득에서 빼물 수가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거로 끝난다는 거죠. 결손 깨먹으면 이번 연도 끝나지 내년에 또 빼먹고 있는 게 없다는 뜻이고 사업소득은 어때요? 원래 돈을 벌 수도 있고 내년에 깨먹을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깨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소득은 계속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는 결손금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소득에서 빼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1억을 깨먹었잖아요. 결손금이 생겼죠. 내년에 3억을 벌었어요. 만약에 결손금이 없으면 내년에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결손금이 1억 있으면 빼먹습니다. 내년 능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계속적으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깨문 돈을 이월해서 공제가 되는데 양도소득은 웃자다가 우리가 반복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웃자다가 가끔씩 파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발생한 결손금은 절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빼물 수 없다. 공제할 수 없다. 그것만 또 알아두고. 자,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 소득별로 동그라미 딱 치고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래. 자, 우리가 그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그래서 북근기로 정리를 해 놓는데 북근기. 토지, 건물이 부동산 아이가. 부동산 권리에 건자 따고 기타 자산에 기자 따면은 북근기 아이가. 요 소득을 한 그룹의 소득으로 보는 게야.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예, 양도소득 금액. 자, 파생상품. 요렇게 구분을 하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여기서 각각 1항, 2항, 3항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1년 동안에.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를 팔아가지고 부동산 권리를 팔고 차손이 발생했어요. 차손이 바로 결손금입니다. 네. 결손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천만 원. 그러면 세금 매길 때 이게 서로 저것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공제가 돼요. 기타 자산은 마찬가지고 북건기. 그럼 서로 공제해서 실제 소득 금액은 얼마 되느냐? 네, 7천만 원이 되죠. 7천만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합니다. 양도세.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의 소득과 결손금은 서로 공제가 돼요. 상계가 된다고. 상계가 된다고. 자, 됐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우리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인데 주식의 결손금 주식 투자해서 팔아먹어가지고 깨먹었다 이 말이야. 이게 만일에 3천만 원이 발생했다. 이거는 서로 공제가 되느냐? 이거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대로 계산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는 세금이 없죠. 깨먹었으니까. 여기서 연 250만 원 빼도 되고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연 250만 원 한꺼번에 팔았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북건기끼리는 공제가 되고 주식끼리는 공제가 되고 파생상품끼리는 공제가 되는데 북건기 소득과 주식과 파생상품 이렇게는 각각으로 봐야지 결손금 합산을 할 수 없다. 통산이라는 건 서로 합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통산이 합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합산, 통산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걸 여러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가세표준 계산에서 줄을 좀 껐습니다. 그 가세표준 계산에서 줄을 끄면은, 자, 제일 밑에, 2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양도소득 가세표준의 계산이 나오는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가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의 가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딱 끊어. 아까 소득도 종합,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했지. 가세표준도 당연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가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아까 기본공제를 빼니까 가세표준이 나왔죠. 아까 계산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보면 가로 1번에 그 봤을 때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대상에는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나 자, 가세 물건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보유기간에 관계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물건에도 관계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지만은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단 하루만 갖고 있어도 연 250만 원 빼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공제가 안 되는 건 등기를 쳐야 되는데 등기 안 치고 팔아먹으면은 중과세가 될 뿐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전혀 못 받는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기본공제에 대한 여러분 법률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죠. 그럼 양도소득이 없는 자는 공제 대상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고 우리는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양도소득별 동그라미 치고 소득별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각각이란 말은 1, 2, 3 항에서 각각 250만 원이다 이 말이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를 봅니다. 양도소득에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끊으세요. 그 다음에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순차적 공제라는 걸 적어놓으면 됩니다. 순차적 공제.
자, 공유 자산일 때도 각각 개인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자산을 팔더라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팔 수 있는 물건은 공유로 해놓는 게 절시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다음에 팔 물건.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 말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안 가죠. 말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A 자산을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있죠. 양도소득 금액 1억이 있어요.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 부동산을 팔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양도, 전부 감면소득이 된다. 예를 들면, 감면소득. 이게 5천만 원 정도 된다. 근데 감면소득에서 장기보유, 기본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면소득에도 계산할 때는 기본 공제를 합니다. 하는 게 원칙이고, 단지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으면 요거부터 먼저 연 250만원을 공제해라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하고 나머지 돈이 있걸라 이제 공제를 하는 긴데, 그래서 감면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을 때는 양도소득에서 먼저 250만원 공제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 알아두고, 또 이게 이제 만일에 여러분이 감면소득이 있을 때고 감면소득이 없이 전부 이게 둘 다 양도소득 금액이라면 먼저 파는 데서 먼저 250만원 빼먹으면 뒤에 건 빼먹을 게 없죠. 1년에 발생했을 때. 이거는 빼먹으려면 내년에 팔아먹어야 빼먹을 수 있죠. 250이라도. 250 칼국수 몇 그릇이야. 그렇죠. 이런 이해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을 1년에 한 번씩 파는 게 낫네요. 그렇죠. 팔아먹으려면 2번 파는 사람은 손해다.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니까, 여러분, 양도세 세율이 지금 나와 있지? 있습니까? 28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 82페이지. 자, 양도세 세율. 자,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요걸 좀 틀을 좀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반 부동산, 자, 그 다음 주택하고 그 다음 조합은 입주권. 자, 내가 그 도표가 똑같는데, 자, 책을 늦게 안 들어와서 잘 못 들은 사람 그 세율을 좀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1번 세율이 지금 나와 있죠. 세율의 적용을 보면은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100분의 70, 100분의 70 다 돼가 있죠. 예. 그리고 쭉 제일 밑에 내려가면 2년 이상 보유란 말이 있죠. 그게 6%,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2로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나가면서 개정됐으니까 마지막 최고율만 바꿔주면 됩니다. 42%, 40%를 전부 42% 고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책에 나와 있는 40%는 전부 42%로 고칠 거예요. 예, 50%도 52%로 고칠 거예요. 2%씩 다 증가하는 거 주의합니다. 자, 양도세율은 일단 등기 안 치면 미등기 자산은 무작정 70%입니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70% 중과세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무슨 과세한다? 중과세 70% 세율 높죠. 네. 자, 나머지는 등기를 치라는 거죠. 등기 치야 돼, 안 치야 돼? 등기 치야죠. 자, 1년 미만 보유기간 1년 미만을 보유하고 판다. 그럼 일반 부동산은 전부 다
50%입니다. 예, 아까 가세표준 구해봤죠? 그 금액이 바로 그냥 50% 바로 적용합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주택과 조합은, 자, 조합은 입주권 잘 봐라 말이야. 조합은 입주권 아까 당첨권과 다르게 주택 수에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양도세 공부할 때 입주권 주택으로 같이 항상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주택과 같이 봐야 돼.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세율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40%를 1년 미만에 팔면은, 등기치고 1년 미만에 팔면은 주택과 입주권은 40% 적용받습니다. 네. 아니, 요거는 40%를 그대로 두세요. 아까 6%에서 전부 슬래시 된 거 있지?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0% 돼 있는 그거는 전부 42%로 고치고, 요거는 그대로 두세요. 네. 요거는 그대로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뀐 거는 그 최고세율 그것만 바뀐 거거든. 6%에서 옛날 40%에서 42% 올라갔단 말이야.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년 미만. 등기치고 2년 미만이 보유가 되면, 자, 이거는 잘 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현재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40%지 않은 이제 표준 기본세율입니다. 이게 기본세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면은, 요 규정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주택은 무조건 1년만 넘어가면 초과 누진세율 됩니다. 주택은. 이거는 현재 6%에서 42%. 자, 이걸 고치라고. 이거는 그대로 비례세율 넣어서 고정세율입니다. 고정세율을 그대로 쓰는 기고, 요게 초과 누진세율이라. 요 슬래시는 가세표준다 세율이 올라간다. 초과 누진세율. 주택은 1년 이상이 되면은 전부 이거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 여기서 2년 이상,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이 되면 등기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이제 3년도 좋고 4년도 좋죠. 2년 이상이 되면 요게 초과 누진세율인데 최소 6%에서 최고 42%까지 여러분이 초과 누진세율. 자, 주목. 요 초과 누진세율을 우리가 한마디로 실무에서는 또 무슨 세율이라고 표현하냐 하니까 요걸 기본세율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세율? 기본세율. 자, 오늘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걸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진짜 비빔밥이 되니까 반드시 요거 정리를 해놓고 기간별로 물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여러분이 40%고 1년이 이상이 되면은 1년부터는 초과 누진세를 씁니다. 주택에 대해서. 나머지 주택 외의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는 전부 여러분이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비례세율, 고정세율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 최소 6%에서 42%까지인데 이 초과 누진세율은 여러분이 그걸 다 외우면 좋은데 시험상 우리가 동그라미 치기 위한 수단이니까 초과 누진세율은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세요. 최저 현재 보면은 가세표준이 있습니다. 가세표준. 가세표준이 얼마냐 하니까 1200만원 이하죠. 그러니까 1200만원까지입니다. 까지가 우리가 최소 우리가 6%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타 쭉 올라가서 여러분이 가세표준이 5억 초과금에 대해서 이게 42%를 적용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걸 다 외우면 좋지만 여러분이 최저와 최고만 기본적으로 외워두는데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초과 누진세율이라 하지만은 기본세율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세율.
그래서 초과 누인시할 기본시를 같이 쓰니까 용어상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잡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세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한 여러분이 3개 계산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 보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줄 것고 해당 세율, 즉 다음의 세율,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한다. 그러니까 세금 구할 때는 항상 가표 곱하기 세율이라는 거 우리가 조세 총칙에서 말할 때 그 내용이 단지 취득은 취득세율이고 양도는 양도세율 요거만 다를 뿐이지 계산 구조는 똑같습니다. 항상 가표 곱하기 세율. 됐죠? 산출세, 또 계산된 세. 자, 한다까지 적어 놓고 이 경우에 하나의 자산의 세율이 둘 이상 해당할 때는 그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세율을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액이 큰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하나의 물건의 세율이 2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래 배웠거든.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도세에 와서는 세율 개념이 아니고 세액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은 걸 징수하겠다는 뜻이고 우리는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A 세율과 B 세율을 적용했을 때 큰 세액이 나오는 걸 우리는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큰 세율을 쓰는 게 아니고 세율 개념이 아니고 세액 개념이라는 걸 지방세하고 달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걸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 이걸 이제 흔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건에 보세요. 이 세율과 이 세율을 쓴다면은 어느 게 높습니까? 이게 크죠. 근데 물건이 다양할 때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 크다라고 간단히 판단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세금이 큰 걸 우리는 납부를 해야 되고 국가는 징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세금을 한다 이 말은 아시겠어요? 요거 여러분이 알아놓고 특히 요거 초과 누인시열 바뀐 거 요거 특히 주의를 하라. 42%. 자, 기본만 요거 알아놓으세요. 나머지는 아주 흔들면 탁탁 이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러분이 그 요점 정리를 간단히 보는데 291페이지를 보세요. 291페이지. 자, 그게 요점 정리 예정 신고납부 있지? 요것도 요번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줄임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제 양도일에 양자 따고 말일에 말자를 따란 말이야. 양말? 알아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 년, 딕을 내서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우리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라 그랬지.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이란 말이야. 최종 잔금 지급일.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까지 해봤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주식은 이거는 반기별로 여러분이 2개월 이내인데 그냥 이거는 막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띠것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띠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좀 적어 봅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을 청산했죠. 자, 허가일을 한번 적어 볼랍니까? 허가일 밑줄 긋고 8월 10일 적어 보세요. 청산일은 7월 10일 적어 보세요. 이게 무슨 날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입니까? 허가가 돼야 거래 유효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금 청산은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이니까 허가달을 빼버리고 그 다음 달부터 세면 됩니다. 그럼 허가일을 8월 10일로 잡았죠? 8달 빼버리고 9, 10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자, 아까 내가 또 부담부 정려 설명하면서 예정신고는 역시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 하라 그랬죠. 요게 타이밍이 다르, 시간이 다르다는 거 주의합니다. 다 있지? 설명했던 거.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거 뿌이라.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납부한다 했나? 신고한다 했나? 신고. 예. 이거는 납부란 말은 없죠. 왜냐하면 매수자 때문에 양도인은 신고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팔면은 양도 차익 차손 관계없이 항상 신고한다는 뜻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소득이 없어도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에 대한 거는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양도에 대한 신고는 한다. 자, 그 다음에 예정 신고할 세액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랬지. 자, 가산세를 적용한다 줄 거고 거기다 뭘 좀 적어 놓냐 하니까 예정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예정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그로 인한 확정무신고 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확정무신고 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차피 2개월 안에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를 얻어맞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정신고 때 가산세 얻어맞았으면 확정신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적으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얻어맞았으면 확정신고 때는 가산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말을 달리하면 가산세는 한 번 때리지 두 번 때리지 않는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확정신고의 밑에 지금 나와 있죠. 확정신고는 여러분이 가세표준과 가세기간의 다음 연도가 아니면 당해연도가 다음 연도. 이거 다음 연도는 이거 당해연도가 아니다. 항상 원래 소득은 확정신고는 내년에 신고한다는 걸 알아도.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마찬가지 예정신고와 똑같이 가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신고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가로 열고 단 연 2회 이상 신고하고 예정신고를 이래 적어라. 연 2회 이상 양도하고 연 2회 이상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자는 확정신고할 것.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확정신고할 것 했지. 자, 1년에 한 번 파는 게 일반적 양도라.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면 내년도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세금 내는데요. 야, 그래서 그런데 1년에 여러분 2번 이상을 팔게 되면 세금상 계산이 발생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계산해갖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두 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신고는 해야 되고 이미 예정신고 한 자는 1년에 한 번 판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고 2번 이상 판 사람은 거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보면 기한 내 납부하여도 세액 공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죠. 그냥 기한에 낼 뿐입니다. 그 다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정신고 때 가산세를 안 맞았으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한 번 때린다, 두 번 때린다? 한 번. 예정신고 때 맞았으면 확정신고 때 없고 예정신고 때 안 맞았으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294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자, 294페이지 펴보면은 거기서 뭐가 있냐니까 2번 나와 있죠. 그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과세기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줄 거 바로 6%에서 42%를 설명하는 거죠. 6%에서 42%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서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 계산 구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거는 지워버리세요. 그게 전 못합니다. 배정을 잘 못했어요. 네, 편집을 할 때. 예정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 이상 팔고 예정 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할 필요 없는데 두 번 이상 팔고 예정 신고를 안 했을 때 확정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에? 그러니까 두 번 이상 팔았잖아. 그럼 예정 신고를 두 번 한 거라. 앞에 할 때 하고 뒤에 할 때 하고. 그러면 확정 신고 할 필요 없죠. 근데 앞에 거는 신고를 하고 뒤에 판 건 예정 신고를 안 했으면 이거는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자, 30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304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요점 정리 있나 없나? 있지?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요점 정리 1번이 있습니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죠. 자, 이때까지 비과세 대상은 세금을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포기해서 여러분한테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비과세라는 뜻은. 304페이지 요점 정리 제일 위에 있습니까? 자, 법원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은 파산되면은 젠장 전부 다 날라가지 세금 낼 돈이 없죠. 그래서 파산돼서 재산이 날라가는 거는 양도가 되는 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파산법상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딸린 그 토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함께 묶어서 땅하고 묶어서 표현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조건은 밑에 여러분 2항에서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죠. 그래서 농지의 교환과 분합 밑줄 쫙 긋고 거기는 교환 차익이 이거 다 이제 법에서는 시험 나올 때는 만일에 그냥 제목만 나올 때는 다 충족됐다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론만 보고. 자, 그러면 교환 차익이 큰 펜에 4분의 1 이하. 이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국가 소유 지방정부 소유인데 토지가 1억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농지가 있죠. 무슨 농지? 자격농지. 자, 이 자격농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8천만입니다. 서로 교환했어요. 이게 비과세가 되냐 과세가 되냐 이건데요. 여기서 서로 큰 펜의 4분의 1입니다. 큰 펜의 금액 1억이 큽니까? 8천이 큽니까? 1억이 크죠? 자, 그러면 요 교환 차이가 나는데, 교환 차액이 바로 요는 2천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국가 땅하고 여러분 농지하고 바꿨을 때. 그러면 큰 금액의 4분의 1이니까 25, 4분의 1이 25%죠. 그죠? 요거 하면 0. 이거 나오잖아. 25%.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4분의 1 이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까지는 2,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교환 차이가 나가지고 2,50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4분의 1을 넘어버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25%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25% 차익이, 교환 차익이 생길 때 25%, 법적으로는 4분의 1이지만은, 계산할 때 25% 계산은 빠르죠. 그래서 계산하면 여러분 250만원 선까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양도세가 없다는 뜻이고, 만일에 교환 차익 이게 5천만원짜리잖아. 그러면 교환 차익 5천만원 나지? 그러면 1억에 4분의 1 내면 2,500만원. 벌써 2,500만원 넘었지? 그럼 전부 다 과세를 하는 거죠. 교환할 때. 그래서 요거는 큰 펜의 4분의 1 이하. 요걸 명심할 거. 큰 펜의 뭐? 4분의 1 이하. 요게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뒤에 보면 다 있어요. 본론이니까 넘어가면. 그 다음, 1세대 1주택에 딸린 거 여러분 보는데, 1세대라는 개념을 잘 봐. 1세대라는 거는 나를 중심해가지고, 나를 중심해서 부모가 있지, 자녀가 있지, 그러면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나를 중심하라 말이에요. 나를, 여러분이. 본인을 중심해. 그래서 요쪽에, 요 관계는 뭐야?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요 관계는 형제 간에는 반계, 옆으로는 반계, 직계, 나를 중심하고, 부모는 존속, 자녀는 비속.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한 집에 산다. 그러면 이게 1세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1세대 구성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둘, 각각 집 한 채씩 갖고 있다. 이 집안은 과연 전부 한 집에 사는데 각각 집 한 채씩 갖고 있다. 그럼 몇 채고? 1세대 4주택자가 되지. 이런 경우는 최종주택 빼고는 전부 세금 얻어맞아. 그러면 이 구성원들 중에서 딸랑 집 한 채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다. 이 말이에요. 전부 합쳐가지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할 것.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나와 있지.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라 말이야. 하여튼 우리는 전부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이라. 그래서 거주 2년 이상,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할 것. 그러니까 서울이나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서 집을 소유하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하되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주, 이거 주의해야 된다. 거주 2년 이상 보유도 되지만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돼야죠. 미등기는 70% 중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 이른바 부수 토지인데 정착면적, 바닥 그 정착면적에 도시는 5배고 농촌은 10배까지 주택 비과세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몇 배? 5배. 농촌은 몇 배? 10배. 근데 지방세는 내가 뭐라 하대? 무조건 10배였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는
무조건 10배다, 이 지방세는. 그런데 소득세에 오면은 도시는 5배, 바닥 면적의 5배. 예. 그래서 집이 요래 있잖아. 요게 100제곱미터제. 이게 뭐 한 1000제곱미터다 에 보면은 도시의 집은 요 5배,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까지 우리가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은 비과세되는 물건이다. 이 말이라. 주택으로 본다는 건 1세대 1주택이라는 뜻은 비과세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자, 그리고 나머지 5천원,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의 난주 권리입니다. 나머지 5천원. 그래서 요 파트만 주택 과세 물건이고, 이거는 비과세 비사업용의 권리예요. 소득세에서.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땅은. 자, 요거 여러분 알아두고, 그 다음 그 밑에 4번이 있죠. 4번. 2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막 팔아먹어도 비과세 되는 겁니다. 딱 이거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되죠. 5년 이상 임차한 건설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하나 적어놔라.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 건설 임대주택 하고, 그럼 앞에 있는 건 공공, 중공공 건설 임대주택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건설 임대주택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까 내가 수용, 집 한 채가 수용이 되면은 보유기간 2년 따지지 말고 비과세 받는다 했지. 그래서 그거고요. 내가 공익사업으로 양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할 때, 여러분이 해외 이주할 때 이민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구에서 집 산 지가 1년밖에 안 됐죠. 미국에 작은 왕자가 불러서 가야 되겠다. 팔고 가세요. 비과세 됩니다. 이민 갈 때는. 이런 건 보유라든지 거주를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1년 이상 해외 거주란 동그라미 치세요. 1년 이상 해외 거주는 무슨 문제냐니까, 우리 뭐냐니까, 정건, 해외 정건 가는 거. 그 다음에 취학, 학교 문제입니다. 유학 가는 거죠. 1년 이상 외국에 유학 갈 목적으로 집을 팔고 간다. 또 여러분 해외 파견 문제 있잖아요. 정건. 해외 파견 때문에 나간다. 그때는 그냥 6개월 된 집을 팔아먹고 가도 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유기간, 거주기간 충족하지 않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문제, 취약, 질병, 근무상 행편이지 사업상 행편은 안 되고요. 근무상 행편. 그러니까 점검 문제를 말합니다. 점검 문제, 근무상 행편은. 자, 이런 문제로 1주택을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 거주 2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팔고 가면은 집 사고 팔아먹으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학교 다니면 학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질병 같으면 요양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 가면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런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년 이상 거주한 집이고, 반드시 같은 시가 아니고 다른 시로 가야 됩니다. 다른 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여러분이 성남에 살다가 일산으로 간다. 그럼 다른 시죠. 그런 경우는 바로 비과세인데, 이어서 주의하세요. 취약 문제, 질병 문제, 그 다음 점검 문제는 그 집에 1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란 말이 있습니까? 보유란 말이 있습니까? 예, 거주. 그 옛날에 보유해하고 틀렸습니다. 거주입니다. 거주. 그 집에 살아라 이 말이죠. 오케이? 보유하고 거주는 다르대. 보유는 그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지만은 안 살아도 되죠. 그냥 갖고만 있으면 돼요. 소유권만. 근데 거주는 그 집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 두 가지 여러분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음 5월달, 6월달 강의 때 이제 합니다. 그때가 나한테 지금은 쉬운 것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